안녕하세요. 오늘 나주 종강중학교에서 이동과학교실을 맡게 된 최유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바다와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제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후변화가 심각하구나. 그래서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고, 그리고 실험으로 해수면 상승 실험을 준비했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실제로 해수면 상승이 얼마나 위험한지 무서운 건지를 보고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깨닫고 조금 더 기후변화를 저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학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중학생 앞에서 발표는 처음인데, 그리고 심지어 점심 먹고 나서 되게 졸릴 것 같은데 이게 쉬운 얘기인지 어려운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잘 들어봐 주세요. 바다와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후변화라고 많이 들어봤어요? 예. 뭐 기후변화 관련해서 뭐 알아요?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 그 다음에요? 뭐 다른 거? 수위. 해수면 상승? 해수면 상승. 그런 거 알고. 뭐 다른. 근데 사실 기후변화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되게 덥죠? 7월 초순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기후변화거든요. 폭염, 태풍, 산불, 홍수, 한파 이런 것도 전부 다 그 기후변화거든요. 그래서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산불 뭐 이런 제가 아까 말한 여러 가지 기후변화 있죠. 그래서 그걸 다 합치면 기후변화예요. 그래서 기후변화, 기후위기가 가장 큰 카테고리고 나머지는 다 하위 카테고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기후변화 하면 지구온난화랑 이런 단어들을 다 헷갈려서 마구잡이로 사용하는데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기후변화 안에 지구온난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상위 개념이고 지구온난화 하위 개념이라는 거, 뭐 그런 거 알면 돼요. 그러면 기후변화가 바다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강연 내용은 이렇고요. 바다 퀴즈가 있어요. 퀴즈를 맞추면 선물이 있고요. 두 문제는 객관식, 한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이 퀴즈는 해양학이라든지 바다에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잘못 알고 가거나 모르거나 할 수 있어 퀴즈 형식으로 잊지 말라고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전공이 해양학이에요. 해양학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국가에서 시키거나 부모님이 시킨 공부를 하는데 대학교 때부터는 내가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거든요. 뭐 따라서는 이제 수능 점수에 맞춰서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수능 점수를 맞췄다기보다는 해양학이 하고 싶어가지고 대학 때부터 해양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나서 공부를 더 하고 싶어가지고 대학원에 가면 이제 석사와 박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석사 때도 해양학을 하고 박사 때도 해양학을 했어요. 근데 석사 때는 퇴적물에서 철, 망간, 산화물, 환연료 이런 걸 공부했어요. 되게 어렵죠? 일단 바다가 세 가지 공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대기, 그다음에 바닷물, 그다음에 퇴적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일반적인 땅 그런 거거든요. 근데 땅이라고 쓰지 않고 바다에선 퇴적물이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석사 때는 퇴적물이라는 공간에서 어떤 연구를 했던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박사 때는 해양 대기 이산화탄소 플럭스와 해안 산성화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박사 때는 공간을 좀 옮겼죠. 바닷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대기까지 올라가서 이산화탄소를 했고 이산화탄소와 관련된 해안 산성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제가 박사과정 동안에 공부했던 해안 산성화예요. 바다와 기후변화고 그것이 해안 산성화랑 밀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후변화 중에 해안 산성화도 알고 계신 분 들어본 적 있다. 해안 산성화. 해안 산성화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더 열심히 설명을 해야겠네요. 저는 이게 생각보다 해안 산성화는 좀 핫 이슈거든요. 기후변화에서. 그래서 많이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오늘 제가 설명을 잘 하면 되겠네요. 오늘 알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 그럼 해안 산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봐요. 해안 산성화의 원인은 지구온난화예요. 지구온난화가 왜 해양의 산성화를 일으키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빨간색이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게
그 X축이 연도예요. 여러분도 태어나기 전인 1958년부터 지금 작년 2024년까지이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 Y축이 이산화탄소 농도예요. 여러분도 이산화탄소가 뭔지는 알죠?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빨간색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예요. 미국 그 하와이 마우나 로아산 꼭대기에서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연두색이 해수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거든요. 이거는 이제 미국 마우나 로아산 그 대기 측정석 부근에 있는 알로아 스테이션의 바다에 관측 장비를 둥둥 띄워가지고 실시간으로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파란색이 해수 중의 수소 이온 농도예요. pH. pH도 어떤 개념인지 알고 있나요? 아, 알고 있죠? 그럼 pH에 대해서 모르시나요? 아, 그렇군요. 알겠어요. 그래서 pH 같은 경우에는 수소 이온 농도라고 하거든요. 물에 그러면은 pH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봐요. 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면요, 이게 H2CO3라고 하는 탄산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것은 다시 이 탄산이 수소이온 하나랑 HCO3-라는 중탄산염 하나로 다시 분리가 돼요. 해리가 된다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다시 수소이온 두 개랑 탄산염으로 CO3 이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해리가 되거든요. 봐요. 물에 이산화탄소가 그 이전보다 많이 들어오면 이렇게 계속 물속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그럼 결국에는 수소이온이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수소이온이 증가하면은 그것을 산성화가 된다고 말을 하거든요. 물의 pH가 떨어진다. 물의 pH가 1에서 14고 바다는 8.1 정도 되는데 그 수소이온 농도가 8.1에서 8.1 이하로 감소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수소이온이 이전의 물보다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가서 생성되는 것을 산성화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측정을 해봤더니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1958년부터 2024년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초반에 316 정도 됐다가 현재 430 정도, 올해는 아마 430 ppm을 넘을 것 같아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계속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해수 중의 이산화탄소도 보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보다는 늦게 측정을 하기 시작했는데 1990년대쯤에 측정을 했으니까 보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따라잡을 것처럼 상승을 하고 있죠.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증가를 하면은 대기가 해수보다 고농도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대기 중에 있던 게 녹아 들어가요. 그래서 해수 중에도 어쩔 수 없이 이전보다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는 것 같은 현상이에요. 따라가려고 한다, 평형 상태로 맞춰지려고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그에 따라서 아까 봤죠. 물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가면은 결국에는 수소이온이 많이 증가하는 상태로 해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pH, 이 오른쪽이 pH거든요. pH 값은 감소를 합니다. 뭔가가 증가를 하는데 수소이온 농도라는 게 증가를 하는데 왜 이 pH라는 스케일은 작아지죠? 과학자들이 그렇게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건 반대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농도가 높아지는데 pH 스케일은 작아지는 걸로 과학자들이 약속을 해서 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것을 그래서 해수 중에 pH가 떨어지는 것,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이게 물에 들어와서 수소이온이 감소하는 것, 수소이온이 증가하는 것을, 그리고 pH가 감소하는 것을 해안산성화라고 합니다. 해안산성화는 했고, 그러면 해안산성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은, 이제 왼쪽에 제일 위에가 250 ppm이 지금 그 CO2가 물에 있는 CO2의 농도인데 이게 제일 낮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그 물에 CO2가 가장 많이 녹아 있는 상태고 1500 ppm 정도 되죠. 이제 조개 껍데기예요. 조개예요. 어떻게 되냐면 농도가 높아질수록 이게 뭐죠? 사이즈가 작아지죠. 사이즈가 작아지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태어났다가 물에 CO2가 많고 pH가 낮아지면서 얘가 점점 이렇게 사이즈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산성화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유공층이에요. 물속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현미경을 봐야 보여요. 여러분들이 해수욕을 한다고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얘네도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그 뼈로 되어 있거든요. 뼈로 되어 있는데, 골격이 뼈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
낮은 이산화탄소, 물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을 때는 28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이 두께가. 근데 해양이 산성화가 되면 여기 8.2에서 8.1로 산성화가 돼서 수소이온 농도가 증가하면은 이렇게 얘의 뼈의 골격이 사이즈가 얇아집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얇아지면 뭐가 문제냐? 천적이 막 이렇게 부딪혔을 때 이게 쉽게 부서질 수 있겠죠. 얘는 이렇게 단단해야 되는데 그러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바다 달팽이에요. 얘도 겉이 탄산 칼슘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뼈랑 비슷한 성분이고 얘도 이렇게 생겼는데 해수중에 CO2가 많아져서 산성화가 되면 이렇게 다 녹아내립니다. 그죠? 얘도 여러분들이 현미경으로 봐야 보여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애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인가? 해안 산성화를 감소시켜야 하는 것인가라는 이제 의문이 들 건데 얘네가 기초적으로 해양 생태계 밑바닥에 있거든요. 밑바닥에 있다는 건 얘네가 무너지면 결국 생선을 먹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인간은 어류를 먹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겠죠. 조금 더 좀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 그리고 해안 산성화라는 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만약에 바닷물에 사람이 해안 산성화가 된 물에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해수욕을 하고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살은 화학 화상을 입고요. 뼈는 녹아갑니다. 녹습니다. 얘네들처럼. 그죠? 그래서 해안 산성화가 그렇게 위험한 것이다. 근데 벌써 생물들은 어쩌면 겪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건 다 실험 데이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얘네를 넣고 pH를 7, 6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측정한 거라서 아직 현재까지는 관측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녹은 상태까지는 이렇게 조금 닫힌 상태까지는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계속 제가 박사과정 동안에 했던 얘기를 했잖아요. 해양 산성화를 연구했다. 기후변화 관련해서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해양 산성화를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사람들이 대학 때 뭐 공부했어요? 박사학위까지 받았다는데 뭐 공부했냐라고 했을 때 해양학이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이런 얘기를 해요. 수영 잘 하시겠네요? 스노클링 좋아하시겠어요? 스킨스쿠버 자격증은 있으세요? 라고 이런 되게 어떤 제가 조금 말문이 막히는 질문이에요. 저는 해안 산성화라는 연구를 심지어 6년이나 했는데 사람들은 저한테 이런 걸 물어봅니다. 산성화가 어떤 거야? 막 이런 걸 묻지 않고 수영은 잘하냐? 스노클링은 좋아하냐? 이런 걸 물으시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여러분들이랑 비슷합니다. 수영은 못하고요. 심지어 하도 질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수영을 한 2년 정도 배웠는데 잘 안 돼요. 지금도. 그래서 안 해요. 한 20년 전에 배우고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저도 여러분들처럼 해수욕장에 가면은 그냥 누워 있습니다. 조카들이 노는 거 구경하고 저는 이제 바닷물에 들어가지 않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바다를 연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학교랑 똑같아요. 제게 바다는 일하러 가는데 공부하러 가는데 즐겁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닷가 가면 저렇게 수동적으로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해양학 전공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저희 부모님이랑 저희 지인이 제일 좋아했던 점인데 제가 이제 수산시장이라든지 횟집에 가면 자연산과 양식장을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류에. 왜냐하면 그러니까 횟집 하시는 분들이 자연산이 아닌데 양식산인데 자연산이라고 해가지고 속여 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를 데려가면 바다 공부를 한 저를 데려가면 자연산을 제값 주고 먹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사실 해양학에서는 이런 걸 배우지 않습니다. 수산학과 가면 배워요. 수산학과 가면 양식학과도 있고 양식학이라는 전공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제가 연구하지 않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해양학이라고 해서 해양학을 배웠다고 해서 물고기가 양식산인지 자연산인지 구별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말하면 회로 제일 많이 먹는 게 광어 넙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광어라고 많이 쓰는데 실질적으로 어류 이름은 넙치입니다. 학문적으로는 다 넙치라고 써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왼쪽이
자연산이고 오른쪽이 양식산이거든요. 혹시 횟집에 가서 볼 일 있으시면은 배를 뒤집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가 깨끗하다, 하얗고 그러면 자연산이고요. 뒤집어 봤는데 배가 하얗지 않고 거무칙칙하다. 그럼 양식산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바다에 대한 퀴즈를 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호는 첫 번째 질문인데요. 산호는 식물일까요? 동물일까요? 손을 들고 말을 해야 합니다. 아, 저기 제일 먼저 이유도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광합성을 못하니까요. 그것도 어느 정도 맞기는 한데 정답으로 할게요. 정답으로. 네. 식물이 광합성을 하잖아요. 근데 산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항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입도 있고. 그래서 동물입니다. 동물이에요. 그리고 산호가 되게 이렇게 예쁘잖아요. 알록달록.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처럼 뼈 같이 실제 산호는 우리 뼈처럼 하얀색이에요. 근데 여기 사는 그 조류, 광합성하는 조류 애들이 이렇게 알록달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같이 공생하며 산다는 거. 그러니까 산호가 아파트, 조류가 거기 사는 사람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렇죠? 저 친구가 말한 광합성을 안 해서가 아니라 이 동물처럼 입이랑 위랑 항물이 있다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고래는 어류인가요? 포유류인가요? 아시는 분? 여기 제일 먼저. 이름 그러면 이제 이유는요? 이유도 맞추면 좋겠는데. 이유. 그럼 왜 포유류라고 한 거예요? 나 그냥 궁금한데. 찍기? 둘 중에 하나? 어류면 문제를 안 냈을 것 같아서.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건 맞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물속에 산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물속에 사니까 이렇게 얘랑 또 형태도 비슷하고 하긴 하는데 강아지처럼 새끼를 낳아요. 그 고래도요. 그렇기 때문에 포유류예요. 얘는 알 낳잖아요. 그래서 포유류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이다. 물론 바다에 있겠죠. 여기서부터 얘기해볼까요? 대왕고래? 얼마나 커요? 33m. 이야, 그렇군요. 네, 정답입니다. 정답이긴 하고요. 33m까지 다 맞췄네요. 길이가 30m 이상이에요.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보다도 훨씬 큽니다. 그죠? 버스보다 크고요. 무게가 거의 코끼리 40마리랑 똑같다고 하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됐죠? 됐네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뭐 더 할 말 있어요? 혹시 이 대왕고래 앞에서? 대왕고래라고도 하고 긴수염고래라고도 하고 대왕수염고래라고도 해요. 알겠죠? 여러 가지, 세 가지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럼 이제 해양과학자들이 배 타서 뭐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해양 연구가 바다 연구하는 거니까 바다를 연구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바다로 가야 되는데 걸어서 못 가죠. 그래서 이제 배 타고 가야 돼요. 배 타고 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연구기관이거든요. 왼쪽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라고 해서 부산 영도에 있고요. 오른쪽이 인천 송도에 있는 극지연구소예요. 그래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보통 인도양이라든지 태평양 탐사를 주로 하고 극지연구소는 말 그대로 북극이랑 남극을 연구해요. 이제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배 두 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키오스트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이사부호라는 대양 탐사선을 가지고 있고 극지연구소는 아라온이라고 하는 쇄빙선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둘 다 배가 커서 크긴 한데 극지연구 같은 경우는 얼음을 깨가지고 바다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 자체가 앞에 이렇게 뱃머리로 얼음을 깨고 들어가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태평양이랑 인도양을 다니기 때문에 이사부호는 그런 기능이 없고요. 그래서 둘 다 큰 배지만 차이가 있다. 하나는 세빙선이고 하나는 그냥 대양 탐사선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크루즈랑 이런 거 보는 건 다 대양 탐사선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바다 연구하러 가면 뭐 하냐?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여러 가지를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4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묶어가지고. 물리해양학, 화학해양학, 생물해양학, 지질해양학 이 4가지로 나누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물리, 화학, 생물, 지질 이렇게 따로 뭔가 배우나요? 과학 시간에? 그렇지 않나요? 그냥 공통과학 같은 걸 배우는 건가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은 여러분들은 다시 과학을 물화생지라고 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배울 거거든요. 물론 대학교 와서도 해양학을 하시면 물화생지로 나눠서 전공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들이 보통 뭔지 보여드릴게요. 동영상이랑 같이. 물리해양학은 말 그대로 뭔가 얼추 이해할 수 있죠. 뭔가 어려울 것 같고, 맞아요, 어려운 거. 바다가 어떻게 움직이고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를 연구하는 거예요. 제일 좀 쉬운 게, 제일 자주 보는 게 해류 연구, 바닷물의 속도라든지 그런 거 연구하는 것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연구하는지 해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 글라이더라는 게 있거든요. 배는 이사부호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배 뒤에가 이렇게 생겼어요. 장비를 내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냥 넓게 생겼어요. 넓게 아무것도 없이. 처음과 같은 방식으로 물속에서 동력을 만들어내는 장비를 먼저 투하합니다. 그리고 센서가 되는 작은 배 모양의 장비를 물 위에 띄웁니다. 저게 웨이브 글라이더를 지금 이제 배에서 내린 거예요. 웨이브 글라이더는 정해진 연구기간이 끝나면 회수할 예정입니다. 정해진 연구 기간이 지나면은 배가 가서 다시 저것을 회수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서 해류도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연구자가 뭘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센서를 갖다 붙이면 돼요. 뭐 수온을 알고 싶다. 수온 센서 붙이고, 염분 알고 싶다. 염분 센서 붙이고, 그리고 뭐 그런 거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얘는 지금 이 동영상에서 태풍을 쫓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태풍 과제 배거든요. 그래서 이 웨이브 글라이더의 장점이 태풍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태풍이 일어났을 때 바다의 어떤 변화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태풍 속에서 배는 못 들어가지만 쟤를 태풍 부근에서 띄워 가지고 관측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태풍 관련해서도 배를 타고 나가서 태평양에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화학향학이에요. 화학향학은 바닷물 속에 있죠. 되게 많은 것들이 녹아있거든요. 그 녹아있는 걸 다 연구하는 거예요. 뭐 기체도 녹아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산성화 연구했으니까 이산화탄소를 녹아있는 이산화탄소 연구를 한 거고요. 그 아니면은 이제 오염, 뭐 유기물이 얼마나 녹아있다든지 중금속이 얼마나 녹아있다든지 동위원소의 농도가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닷물을 떠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녹아있는 모든 물질을 연구하는 것을 화학향학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도 어떻게 연구를 하는지 동영상으로 볼게요. 이게 이사부호의 이사부호를 위해서 촬영한 거예요. 보시면 되고. 이사부호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고 멈춰섭니다. 한 연구 정점에 도착한 것인데요. 이사부호에 달린 물을 떠야 되니까 이제 배를 세우는 겁니다. 큰 배가 바람과 파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제가 제일 많이 탄 배예요. 머무르도록 해줍니다. 이게 CTD라고 해가지고 물통이에요. 이 물통을 바닷물로 던져가지고 여기에 물을 채워가지고 그 안에 있는 녹아있는 모든 물질을 측정하는 그런 장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열려있는 뚜껑을 네. 통해 각 수십 내려갈 때는 이렇게 열어서 내려가요. 왜냐하면 닫으면요 압력에 의해서 이거 다 부서지거든요. 열어가지고 바닷물이 저기를 통과해가지고 내려갈 수 있게 하고 내가 원하는 수심, 만약에 제가 수심 1000m 물을 뜨고 싶다. 그러면은 1000m에서 닫히도록 신호를 딱 주면은 제가 탁 닫힙니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렇게 배에서 내보내 줍니다. CTD 장비가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통이 엄청 크죠. 왜냐면 이런 대양 3사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쉽지 않아가지고 많은 학교라든지 연구소에서 참여를 해요. 그래서 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크게 크고 많이 달아놓은 CTD를 씁니다. 이는 장비의 무게를 지탱하면서 각 수심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바닷속에 넣은 장비는 2시간이 지난 후에 끌어올립니다.
왜냐면 수심이 4,000m면은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1초에 1m 내려가요. 내려갔다가 4,000m 갔다가 다시 4,000m 올라와야 되니까 2시간씩 걸려요. 그 사이에 그래서 연구원들은 뭐 잠을 자기도 하고 이제 물이 올라오면 일을 해야 되니까 다음 일 준비를 하기도 하죠. 이렇게 내려가고요. CTG 장비를 다루는 이분은 이제 CTD 내려올 때까지 계속 서 계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고. 아이 시력이 떨어지면 광고가 나중에 있네요. 커서 라식 시켜주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올라올 때 이렇게 이제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는 거 볼게요. 보시면은 이제 다 닫혀서 올라와요. 그리고 이게 기계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안 다칠 수도 있잖아요. 안 다치면 다시 못 내립니다.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한번 내려가면 4시간씩 걸리니까 일단. 이렇게 하고. 그럼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달려 들어가지고 열심히 물에 뜹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배 랩이 있거든요. 실험실. 실험실에서 각자 가지고 온 장비 가지고 이렇게 다 측정을 합니다. 엄청 복잡하죠. 네, 저는 이렇게 해서 인도양 가서 이제 산성화 연구를 했고요. 그렇게 이사보 내부입니다. 네, 엄청 크고 그다음에 생물 해양학이에요. 말 그대로 이것도 그냥 바닷속에 있는 모든 생물, 심지어 고래까지 연구하는 것을 생물 해양학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동영상으로 볼게요. 어떻게 연구하는지. 이거는 쇠빙선 아라혼을 타고 갔는데 알겠지? 바다 근처에 사는 생물을 연구하는 것도 다 생물해양학입니다. 그래서 펭귄 연구도 생물해양학자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를 타고 들어가서 남극 같은 경우에는 펭귄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저렇게 합니다. 하고. 네, 마지막에 지질해양학이에요. 아까 제가 바다 밑에도 토양처럼 땅처럼 땅 같은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퇴적물이라고 했고, 그래서 퇴적물을 연구하는 것을 지질해양학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지질해양학에서 제일 재밌는 거는 사실 우리가 바다 밑바닥에 가면은 되게 조용하고 아무것도 없고 생물도 없고 빛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잠수정을 내려보니까 생각보다 심해가 굉장히 시끄럽고 뭔가 활발한 활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심해 열수구라고 하거든요. 심해 열수구를 최근에 잠수정을 내려서 알게 됐고, 그리고 이게 지금 수심 한 2,000, 3,000m에서 수온이 심지어 620도나 돼요. 여기 마그마, 지구 내부에 있는 마그마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620도나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주변을 다 뒤져보니까 심지어 생물도 살아요. 그래서 이걸 동영상으로 보여줄게요.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랄 만한 발견이었어요. 해양학을 하는 입장에서는요. 생각보다 심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이게 아까 열수구예요. 잠수정에서 찍은 거고, 계속 뭐가 나오죠. 이거 마그마가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바닷물이 차가우니까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샘플을 채취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로봇팔을 움직이는 거예요. 잠수정에서. 그 다음에 아까 생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갔더니 이렇게 생물도 존재한다는 거죠. 620도나 되는 부근에서 이런 생물들도 산다는 거. 하지만 이 연구는 생물해양학에 깝습니다. 네, 그러면 해양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한다. 물리, 생물, 화학, 지질 연구를 한다라고 이제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해양 연구 왜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안 하면 안 되긴 하지. 저는 밥벌이기 때문에 일단 해야 되고, 바다가 왜 중요한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다는 지구상에서 가장 커요. 우주에서 봤을 때 지구가 왜 파란색으로 보이냐? 바다가 제일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바다가 뭘 하냐? 일단 날씨를 조절해.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뭐 여름엔 덥고 막 그렇긴 한데, 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건 다 바다가 날씨를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숨쉬는 산소도 육지에서 그 나무에서만 나올 거라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고 바다에서도 다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가장 먼저 산소가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그 바다는 기후변화, 특히 산성화 같은 기후변화에 놓여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저랑 뭘 할 수 있는지 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사실 저는 이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어린 친구들이 잘못한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구에서 저같이 먼저 태어나서 지구를 쓴 사람이 잘못 썼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라든지 기후변화를 일으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좀 해라. 공부하기도 바쁜데 뭘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기후 이제 변화를 넘어서서 사실 지금 우리는 기후 위기 속에 살거든요. 어떤 과학자마다 좀 다르긴 한데 티핑 포인트를 지났다고 해요. 아 이제는 인간이 뭘 해도 기후는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게 명확했거든요. 그래서 봄과 가을에 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너무 더운 여름, 그 다음에 봄과 가을은 일주일밖에 안 되고 겨울에는 저는 겨울 같은 경우에는 추워야 어묵이라든지 붕어빵이 더 맛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덜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겨울이 생각보다 따뜻하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태어났을 때보다 훨씬 조금 덜 쾌적한 환경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여러분들이 만든 환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기후 위기고 그래서 손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이 기후 위기를 빨리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뭘 하자라고 하기 전에 그러면 이제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이 중에서 들어보시고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라고 하시면은 기후 위기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중학생이 되는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하는 걸 좀 소개할게요. 저는 한 2년 정도 됐는데 샴푸, 린스, 바디워시, 핸드워시 같이 이제 플라스틱 통에 든 걸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누만 씁니다. 비누만 쓰는데 이것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뭐 무서워하긴 하던데 머리카락의 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긴 하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그 자신의 머리카락이 적응을 해요. 제가 적응을 하는 건 아니고 머리카락이 적응을 하고 대충 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해보라고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외출할 땐 텀블러를 챙겨서 다녀요. 요즘에는 다행히 중학생들까지는 모르겠는데 젊은 대학생들 사이에는 유행이어가지고 텀블러를 막 손에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텀블러는 여러분들이 대학생이 되면은 이렇게 예쁘게 많이 뭐 들고 다녀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저는 배달 음식이라든지 배달 음식은 거의 시켜 먹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필요하면 테이크아웃을 하긴 하는데 테이크아웃도 거의 하진 않습니다. 뭐 너무 급할 경우에 테이크아웃을 하는 거고 보통 그 식당에서 먹고 나옵니다. 그래야 아무런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보통 그런 것도 하고요. 그리고 기후 변화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비건까지는 아니지만 채식을 지향하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밥을 먹을 때는 육식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치킨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을 정도로 좋아했거든요. 근데 기후변화 연구를 하고 산성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이제 인지를 했고 어쩌면 정말 티핑 포인트가 지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혼자 있을 때만은 이제 육식을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육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근했을 때 점심이랑 가족들이랑 식사할 때 빼고는 그냥 채식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 주문할 때 중학생까지는 엄마가 해주나요? 보통은 이렇게 배달 주문할 때 일회용품 이렇게 체크할 수 있거든요. 이거 무조건 하지 않고요. 비닐봉투에 뭐 싸준다고 하면 괜찮다고 하고요. 손에 들고 오거나 가방에 장바구니가 있어서 장바구니를 통해서 들고 옵니다. 그리고 친환경 기업의 생필품을 사려고 노력합니다. 친환경 기업이라는 것은 물건을 만들 때 이산화탄소를 좀 덜 배출하고요. 그리고 이런 소재들을 뭘 쓰냐면 플라스틱을 씁니다. 그리고 저 신발 같은 경우에는 유칼립투스라는 식물로 만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환경에 미칠 영향, 본인들이 제품을 생산해서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가기까지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기업의 제품을 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하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하고 있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싶으면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과학 이동 수업을 들으면서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해양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정말 인상 깊고 의미 있는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해양에 관심이 더 생기는 계기가 될 것 같고 이 수업을 통해서 잘 모르고 있던 정보들을 제대로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늘 이동 과학 시험에서 그 해양 상성화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흡수되어서 화학 반응으로 탄산이 만들어진다는 걸 오늘 처음 알게 되었는데 정말 신기하고 앞으로 많은 걸 배우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이동과학교실은 바다와 기후변화라는 주제로 다양한 실험과 활동을 진행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특히 해수면 상승의 주요 원인을 밝히는 실험 활동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구성되어 이해와 흥미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과학적 호기심과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키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실험 중심의 과학교육이 지속적으로 지원되어 미래 세대가 환경 문제에 더욱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광중학교 화이팅! 감사합니다.